안녕하세요, 행정멘토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이 이제 5월 21일까지죠. 수요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일단 신청 기간 끝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총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다룰 것이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지원 대상, 그리고 이제 신청 방법, 그리고 유지랑 해지를 할 때 어떤 점을 참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름이 청년저축계좌였고 그때는 차상위 이하,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확대가 돼서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해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입 대상이 이제 두 부류로 나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이냐 아니면 50% 초과 100% 이하냐에 따라서 이 연령부터 다른데, 즉 50% 이하일 경우에는 조금 더 넓어집니다. 연령이 15세부터 39세까지 되죠. 그런데 100% 이하일 경우, 즉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19세에서 34세로 조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다고 한다면 나이가 많더라도 일단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연령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나이 같은 경우에는 만 39세 이하지만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까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최대 연령을 봤을 때 신청 전월에만 이 기준을 적합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최소 연령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1985년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39세입니다. 자, 그러면 생일이 지나면 만 40세가 되기 때문에 만약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하더라도 신청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 5월 생일이라고 한다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5월 19일 생일인 사람은 오늘 만 40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까지는 이제 신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근로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 중위 50%냐 아니면 또 100%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중위 50% 이하일 경우에는 10만원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50% 초과 100% 이하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초과하고, 자, 요거는 이상이었습니다. 50만원 초과하고 250만원 이하인 청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소득이라고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일을 한다는 게 근로자로서 일을 한다는 것만은 아니고 사업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득이 두 가지가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이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일단은 가구소득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구에 누가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이제 들어갑니다. 민법상 가족까지. 즉 만약에 내가 3인 가구다 하면 3인 가구 소득이 이제 100% 이하여야지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걸 사실은 이제 안 겁니다. 우리 가구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가입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내 개인이 얼만큼의 소득이 있어야 이제 가입이 가능하겠구나. 여기까지 아셨으면 나는 가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금 기준중위 소득이 2025년 기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1인 가구 239만원, 3인 가구 500만원, 4인 가구 600만원입니다. 자, 즉 이 소득보다 이하여야지 그 가구 안에 있는 청년이 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는 이제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됐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이죠. 복지센터를 가서 이제 신청을 해야 했는데 2025년에는 이게 온라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온라인은 어디서 신청을 할까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신청하고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뭔가 서류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많진 않습니다. 일단 필수 서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내야 하는 이 공통 서류가 있고, 이제 소득 증빙이 이제 각자 어떤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해당자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신청할 때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첨부해야 될 서류 중에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소득재산 신고서는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 건데, 다만 여기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공적 자료로 조회되는 부분은 공적 자료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 그리고 이제 신분증,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증을 하니까 상관이 없을 건데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실 때는 아마도 신분증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소득 증빙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을 증빙하느냐,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면 이게 매월 간이지급 명세서가 국세청에 신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월마다 이제 되기 때문에 만약에 4월에 이제 근무를 하셔서 신고가 됐다면 5월 거는 당연히 조회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데, 뭐 일단은 여기서 뭐 공적 자료로 조회할 때 얘기고, 상시 근로자는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제출을 받으시면 되고,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라든지 뭐 다른 고용임금 확인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이 된다는 거는 이제 뭐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으로도 소득이 증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림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렵나. 그래서 왜냐하면 뭐 1년 뭐 매월 소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연소득이라고 하면은 뭐 종합소득세하고 똑같은 이제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건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되고 나머지 서류가 필요하다. 내가 진짜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서류겠고요. 만약에 사업자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타 사업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소득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업소득은 뭐 농업, 업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 다 기타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증을 홈택스에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적 자료를 조회하면 여기서 나온 소득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조회는 할 수 있을 건데 일단은 이게 애매한 게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증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어업소득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고요. 농업하고 다만 여기서 해당자만 제출인 거에 대해서 이걸 왜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구 특성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걸 왜 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선정될 때에 대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동점일 경우에는 장애인이 더 먼저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포함된 거는 이제 내시는 게 더 이득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산조사할 때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 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빌린 사람이라면 재산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빌려준 사람 임대인이다 라고 하면 이제 부채로 보통은 보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부채가 있으시다 하면 이런 걸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재산에서 깎인다 라는 점. 다만 청년이신데 뭐 임대보증금까지 있다 하시면 건물주라서 이 사업에 신청이 될지는 약간 좀 의문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해당자만 제출이라는 거는 이걸 내라고 했을 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봤는데 좀 애매합니다. 3년간 저축을 할 수 있을지 경제활동을 보니까 좀 애매해. 이럴 때 이런 서류를 이제 내서 선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고르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만약에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선정이 되었다고 이제 뭐 카톡이나 문자가 왔습니다. 안내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은행을 가셔야 됩니다. 은행을 가셔서 이제 계좌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청년내일 저축 계좌죠. 그리고 이 계좌에 여러분들은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저축을 안 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고 또 해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축을 얼마씩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10만 원 이상 그리고 최대 50만 원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써있죠.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 적립식 저축 가능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정기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 일정한 그 기간 동안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이 생겨서 5만 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또 5만 원을 넣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 10만 원 넣었습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자 같은 것도 더 뭐 받고 싶고 돈이 조금 남아요. 그러면 일단은 최소 1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0만 원 넣고 나중에 20만 원 넣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최대가 50만 원이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저축을 하면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가를 보면 뭐 이거는 포스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가입 신청할 때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눴잖아요. 소득에 따라서 50%냐 100%냐. 자, 이게 달라집니다. 즉 50% 초과 100% 이하 그 소득자는 10만 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50% 이하 청년에게는 3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자, 이게 정액 매칭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더 많이 저축을 한다고 해서 뭐 더 많이 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배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나중에. 그리고 이제 50% 이하인 분은 30만 원이니까 뭐 4배가 된다는 점, 이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지원금이 조금 있는데 이런 거는 해당되는 분들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고요. 자, 그러면 이 청년내일 저축계좌 유지 그리고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3년 동안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저축을 해야 되고요. 저축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근로활동을 지속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근로활동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니까 근로라는 말에 너무 집착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지가 됩니다. 해지가 될 경우에 이게 만기 해지일 때는 지원금을 주지만 이게 환수 해지일 때는 이제 지원금이 안 나온다는 점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껏 가입을 했는데 만기 지급도 아니고 뭐 환수 지급이라면 너무 좀 안타깝겠죠. 물론 만기가 아니더라도 중도라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원금까지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일단 저축을 3년 동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활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10시간. 교육시간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자금 사용 계획서라고 있는데 그것까지 제출을 하셔야
이제 지원금이 나옵니다.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지원금이 안 나와요. 환수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뭘 환수하겠습니까? 지원금을 환수하니까 환수 해지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본인이 내신 그 적립금하고 그 이자는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년을 이제 유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내가 이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계획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MBTI J라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이 가구 소득 기준입니다. 100%죠. 근데 이게 나중에 오버되면 어떡하죠?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뭐를 신경 써야 되느냐? 아까 250만 원이라는 소득 기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년 본인 소득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250만 원까지만 가입이 된다. 이게 유지 기준은 요거랑은 좀 다릅니다. 유지 기준 같은 경우, 즉 이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00%거든요. 헷갈리죠? 계속 뭐가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는 이 3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3인 가구가 500 얼마였는데 만약 청년 혼자 산다고 하면은 유지 기준이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과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초과했다 그래도 중도로 다 줍니다. 지원금. 이걸 다 하시면, 그러니까 소득 때문에 환수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소득 초과한 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 환수 해지가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의 저축계좌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꼭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